샬롬 삼국지 6권 13번째. 모반이 있다 한들 어찌 성안이 모두 한꺼번에 모반을 일으키겠느냐. 이는 틀림없이 모반을 꾸민 자가 우리 군사들을 놀라게 하려고 수선을 떠는 것뿐이다. 거기에 속아 군율을 어지럽히는 자가 있으면 먼저 그 자부터 목베리라. 그러고는 조용히 멈춰 서서 일의 움직임만을 살폈다. 과연 오래자나 이전이 과정과 후조를 잡아 가지고 왔다. 그들에게서 내막을 전해 들은 장요는 그 자리에 선체로 두레목을 쳐버리자 곧 성안은 조용해졌다. 그때 성 밖에서 징소리 북소리가 요란하며 함성이 크게 울렸다. 장요가 침착하게 말했다. 이는 틀림없이 오병들이 밖에서 호응하러 온 것일 게다. 오히려 적의 계책을 이용해 적을 깨뜨려야겠다. 그러고는 이어 장졸들에게 영을 내렸다. 성문 안에다 불을 지르고 입을 모아 모발이 일어났다고 외치도록 하라. 그런 다음 성문을 크게 열고 적교를 내리도록 한다. 곧 적을 꿰어 들이기 위한 함정이었다. 그러나 성 밖에 있는 대사자가 그런 성 안의 사정을 알 까닭이 없었다. 성문이 크게 열린 것을 보고는 내변이 있는 줄 알고 앞장서서 성 안으로 뛰어들었다. 갑자기 성 위에서 돌 쇠뇌 소리가 한번 나더니 이어 화살이 어지럽게 쏟아졌다. 대사자는 그제서야 일이 잘못된 걸 알고 급히 말머리를 돌렸으나 이미 때가 늦어 몸에 몇 대의 화살을 맞고 말았다. 뿐만이 아니었다. 달아나는 대사자의 뒤를 쫓아 이전과 악진이 군사를 몰고 성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렇게 되면 싸움이고 뭐고가 없었다. 오병은 태반이 꺾인 채 엎어지며 자빠지며 달아나기에만 바빴다. 이정과 악진은 싸움에 이긴 기세를 타고 오병의 대체 앞까지 따라왔다. 오병 쪽에서 육손과 동숲이 마주쳐 나가 간신히 대사자를 구해냈다. 이정과 악진도 오병의 대체에서 구원군이 쏟아져 나오자 자기 편 군사를 거두어 합비성으로 돌아갔다. 손권은 대사자에게 무거운 상처를 입고 돌아오자 한층 마음이 상했다. 장소가 그런 손권에게 군사를 물려 돌아가기를 권했다. 아무리 군사가 많다 해도 그토록 예기를 상해서는 더 싸울 수 없다고 여겨 손권도 장소의 말을 따랐다. 손권은 군사를 수습하여 배에 태운 뒤 남서의 윤주로 돌아가 그곳에다 군마를 머물게 했다. 이때 태사자의 상세는 매우 중했다. 손건은 장소를 비롯한 관원들을 보내 태사자의 상세를 알아보게 했다. 태사자는 여럿이 문 안을 오자 호련 몸을 일으키더니 크게 외쳤다. 대장부가 난세에 태어났으니 마땅히 석자칼로 세상을 뒤엎을 공을 세워야 하리라. 그런데 이제 나는 미처 그 뜻을 이루기 전에 죽게 되었으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러고는 그대로 쓰러져 숨을 거두니 그때 태사자의 나이 아직 41였다. 지극한 효성과 신의로 이름났던 맹장의 허망한 제후였다. 손권은 태사자가 죽었다는 말을 듣자 슬픔을 이기지 못했다. 남서에 북고산 아래 후이 장례 지내도록 명하고 그 아들 태사영을 자신의 부중에 데려다 길렀다. 한편 형주의 유비는 새로 얻은 내 군을 바탕으로 힘써 군마를 기르고 있다가 손권이 합비에서 싸움에 지고 남서로 돌아갔다는 말을 들었다. 유비는 그 일이 자신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공명을 불러 의논했다. 그러나 불려온 공명은 뜻밖의 소리를 했다. 제가 간밤에 전문을 보니 서북에 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반드시 황족 가운데 하나가 죽을 것입니다. 그게 누구요? 유비가 어리둥절해 되묻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와서 알렸다.
유기 공자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유비는 통곡하여 마지 않았다. 생전에 형님처럼 모시던 유표의 마지막 핏줄이 끊어진 까닭이었다. 공명이 그런 유비를 달래며 권했다. 살고 죽는 일은 하늘이 이미 나누어 정해놓은 것이니 주공께서는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공연히 귀한 몸을 상하시게 될까 두렵습니다. 오히려 지금 생각하실 일은 천하의 대사입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사람을 뽑아 양양으로 보내시어 그곳 성지를 지키게 함과 아울러 공자를 장사 지내는 일도 맡기도록 하십시오. 슬픈 중에도 뻗듯 정신이 나게 하는 말이었다. 유비가 눈물을 씻으며 물었다. 누구를 그리로 보냈으면 좋겠소. 관운장이 아니면 이번 일을 어렵겠습니다. 이미 유비는 곧 관우에게 명하여 먼저 가서 양양을 지키게 했다. 관우를 보내놓고 나니 다음은 지난날의 한 동호와의 약조가 걱정이 되었다. 유비는 다시 제갈 공명에게 물었다. 유기가 이미 죽었으니 동호는 틀림없이 형주를 내놓으라 할 것이오. 이 일은 어찌 대처했으면 좋겠소. 그러나 공명은 태평스러운 얼굴로 유비를 안심시켰다. 만약 동호에서 사람이 온다면 이 양이 알아서 대답하겠습니다. 주공께서는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에 유비도 마음을 놓고 군사를 기르는 데만 힘을 쏟았다. 그로부터 한 보름쯤 되었을 때였다. 동호에서 노숙이 공자 유기의 문상을 왔다는 정갈이 들어왔다. 유비와 공명은 성을 나가 노숙을 맞아들였다. 공의 관하에서 주인과 손이 각기 예를 끝난 뒤 노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주공께서는 공자 유기께서 세상을 버리셨단 말을 들으시고 저로 하여금 보잘것없으나마 예물을 갖추고 먼저 가서 제사에 임하라 하셨습니다. 주 도독께서도 2번, 3번 요 황숙과 제갈 선생께 간절한 조의를 표해 달라고 하십디다. 그 말에 유비와 공명도 몸을 일으켜 고마움의 뜻을 나타냈다. 그리고 가져온 예물을 거둔 뒤 술을 내어 노숙을 대접했다. 술이 몇 잔 돌기도 전에 노숙이 문득 정색을 하며 찾아온 참뜻을 밝혔다. 전에 황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자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형주는 우리 동호에게 돌려주겠다 하셨습니다. 이제 공자께서 이미 세상을 떠나셨으니 형주는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황수께서 언제쯤 돌려주실지 몰라 실로 궁금합니다. 그 말에 유비는 다만 허허거리며 술잔만 내밀었다. 공은 우선 술잔이나 비우시오. 나도 상의할 일이 하나 있소이다. 그러고는 거푸 몇 잔을 권했다. 노숙은 하는 수 없이 몇 잔을 얻어 마신 뒤에 다시 그 일을 재근했다. 언제 형주를 돌려주시겠습니까? 그때 공명이 문득 낯색이 변해 유비의 대답을 대신했다. 자경은 참으로 일의 이치를 알지 못하시는구려. 어찌 사람을 세워놓고 그리 졸라댄단 말씀이오. 대하는 우리 고 황제께서 큰 뱀을 베시고 의로서 몸을 일으키신 뒤 나라의 기틀을 열고 제업을 세워 전에 오늘날에 이르렀소. 그런데 불행히도 간웅들이 잇따라 일어나 각기 한 지방씩 차지하니 천도가 제기를 찾아 정통으로 되돌아갈 가망은 매우 적어졌소이다. 하지만 우리 주공께서는 증상 정왕의 후예요. 효경 황제의 현손이 되시며 지금의 황상 폐하께는 숙부뻘이 되시는 분이시오. 어찌 한 조각 땅을 나누어 차지하지 않으실 수 있겠소이까. 더구나 죽은 유경승은 우리 주공의 형님이 되시오. 형이 죽어 아우가 그 땅을 물려받는 게 무엇 이치에 어긋날 게 있겠소. 거기에 비해 그대의 주인은 원래 전당 땅에 하찮은 벼슬아치 아들로 조정에 아무런 공덕도 세운 일이 없건만 세력에 의지해 6군 81고을을 차지하고 있소. 그러고도 오히려 욕심에 차지하나 다시 한의 땅을 더 어우려 드는 것이요.
전하는 유씨의 것이건만 내 주인은 유씨이면서도 몫이 없고 그대의 주인은 손씨이면서도 오히려 어거지로 땅을 다투고 있소. 거기다가 젖벽의 싸움도 그렇소. 우리 주공께서도 수고로움이 적지 않으셨고 여러 장수들도 각기 명을 받아 힘을 다했는데 어찌 그 승리가 그대로 동호 홀로만의 힘 덕분이라 할 수 있겠소. 또 내가 동남풍을 빌어주지 않았던들 주위가 어찌 반푼 어찌 공이라도 세울 수 있었겠소. 만약 그 싸움에서 강남이 졌으면 이교가 조조의 동작대로 끌려갔을 것임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그대의 가솔들도 마침내 지켜낼 수가 없었을 것이외다. 우리 주공께서 얼른 대답하지 않으신 것은 자경이 고명한 선비라 이 모든 것을 낱낱이 말하지 않아도 절로 아시려니 해서일 것이요. 그런데 공은 어찌 살피고 헤아리심이 있도록이나 모자란단 말씀이요. 흐르는 듯한 가운데도 준엄한 죽음까지 들어있는 말이었다. 공명이 그렇게 나오자 노숙은 잠시 할 말을 잊고 있다가 이윽고 민망한 듯 말했다. 공명의 말씀이 전혀 이치에 닿지 않은 것은 아니나 이 노숙의 처지도 헤아려 주시오. 지금 와서 그렇게 나오신다면 제 처지가 몹시 불편해지게 되오이다. 이 일 때문에 공이 불편할 게 무엇이오? 공명이 시치미를 떼고 물었다. 노숙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지난날 황수께서 당양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실 때 이 노숙이 가서 공명으로 하여금 강을 건너 우리 주공을 뵙고 주선했소이다. 또 뒷날 주유가 군사를 일으켜 형주를 치자고 할 때도 이 노숙이 와서 공자가 돌아가시면 형주를 돌려주시겠다는 황숙의 말씀을 듣고 전에 그를 달랬소.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러하지 못하시겠다니 이 노숙이 어떻게 낯을 들고 돌아갈 수 있겠소이까? 내 주인과 주 공군은 모두 내게 그 죄를 물으려 할 것이외다. 내가 그로 인해 죽는 것은 조금도 한스러울 것이 없으나 다만 걱정되는 것은 성난 동호가 군사를 일으켜 이리로 밀고 오는 일이요. 그리 되면 황수께서는 이 형주에 편안히 앉아 계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연히 전하의 비웃음거리만 될 것이요. 사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은근한 위협이 담긴 말이었다. 공명이 기다렸다는 듯 노숙의 그 같은 말을 받았다. 지난날 조조는 100만의 대군을 이끈 데다 천자의 이름까지 앞세우고 왔으나 나는 눈도 깜짝 아니하였소. 그런데 어찌 주유 같은 한나 어린아이에게 겁을 내겠소. 다만 자경께서 체면을 잃을까 보아 생각해 본 것이 있는데 이건 어떻겠소? 어떻게 한단 말씀이요. 공명의 말투로 보아 일이 순리로 풀어질 것 같지는 않다고 짐작하고 있던 노숙이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로 물었다. 공명은 그나마도 노숙에게 큰 선심이라도 베푸는 양 대답했다. 내가 우리 주공께 권해 문서 한 장을 받아들이겠소. 잠시 형주를 빌려 근거로 삼고 있다가 따로 알맞은 땅을 얻으면 그 형주를 동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약조를 적은 문서외다. 그것이면 자경이 낯없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소? 공명께서는 어떤 땅을 얻으신 뒤에 형주를 우리 동호에 돌려주신단 말씀이요. 어디에 그런 땅이 남아있소? 노숙이 믿지 못하겠다는 듯 물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형주를 내주고도 근거로 삼을 만한 땅이 얼른 떠오르지 않은 까닭이었다. 그러나 공명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다. 중원 쪽은 조조가 버티고 앉았으니 아무래도 가까운 날에는 손에 얻기 어려울 것이지만 서천이 있지 않소. 그 주인 유장은 사람됨이 어리석고 약해 우리 주공께서는 머지않아 그 땅을 도모하실 작정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서천을 얻는다면 그때는 지체 없이 형주를 돌려드리겠소. 그렇게 되니 노숙도 하는 수 없었다. 공명의 말을 따라 약조의 문서라도 받아가기로 했다. 유비가 몸소 붓을 들어 문서 한 통을 쓰고 도장을 찍자 제갈 공명도
보증의 뜻으로 나란히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은 뒤 노숙에게 말했다. 이 양은 황숙의 집안 사람이니 어찌 자기 집안일에 보증이 될 수 있겠소. 번거롭지만 자견 선생께서도 저와 나란히 보증인이 되어 도장을 놓으시지요. 그래야만 돌아가 오후에 이 문서를 내놓기에 낯없이 되지 않을 것 같소이다. 그러자 이번에도 노숙은 하는 수 없이 그 끝에 이름을 올리며 한 번 더 다짐했다. 나는 황숙께서 인의의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약조는 저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문서를 거두었다. 오래전에 술자리가 끝나고 노숙은 동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유비와 공명은 배까지 나와 노숙을 배웅했다. 배에 오르는 노숙을 잡고 공명이 다시 한번 당부했다. 자경께서는 옥에 돌아가 잘 말씀드려 전에 하나라도 남 생각을 품으시지 않도록 해 주시오. 만약 우리가 문서로 약조한 것을 오후께서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안면을 바꾸고 강남 여든한 고를 모조리 빼앗아 버릴 것이오. 부디 두 집안의 화기를 상해 조조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오. 은근한 협박까지 담긴 말이었다. 노숙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고 배에 올랐다. 형주를 떠난 노숙은 먼저 시상으로 돌아가 주유부터 만났다. 기다리고 있던 주유는 노숙이 들어서기 바쁘게 물었다. 그래, 형주를 되돌려 받는 일은 어떻게 되었소? 여기 받아온 문서가 있습니다. 노숙이 까닭없이 움츠려든 목소리로 유비가 써준 문서를 주유에게 내놓았다. 얼른 그 문서를 받아 읽기를 마친 주유가 발을 구르며 노숙을 몰아세웠다. 자경은 또 제갈량의 꾀에 넘어갔구려. 말이 땅을 빌린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대로 집어삼키겠다는 수작이나 다름이 없소. 그들은 서천을 차지하면 곧 형주를 돌려준다 하지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단 말이오. 10년이 걸려도 서천을 차지하지 못하면 10년이 지나도 형주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니 이따위 문서가 무슨 소용이겠소. 거기다가 그대는 또 저들과 나란히 보증까지 서셨구려. 만약 저들이 형주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대까지 얽혀들게 되었소이다. 주공께서 죄를 물으시면 어쩌시려고 이같이 어리석은 짓을 하셨소. 그 말을 듣자 노숙도 뜨끔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요 쏘아버린 살이었다. 한참을 말없이 있던 노숙이 겨우 입을 열었다. 제가 생각하기에 유현덕은 결코 나를 저버릴 사람이 아닙니다. 자경이야 성실한 사람이지만 유비는 야심이 큰 효용의 하나요. 제갈량은 꾀와 속임수가 많은 이외다. 선생의 마음과 같지는 않을 것이니 그게 두려울 뿐이요. 그게 두려울 뿐이요. 주유가 안타까운 듯 노숙의 말을 받았다. 노숙도 드디어 뒤가 갱기는지 걱정하는 얼굴이 되어 물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숙이 그렇게 나오자 주유가 좀 안 됐던지 문득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여 말했다. 자경은 내게는 은인이라 할 수 있는 분이요. 지난날 곡신 낯가리를 헐어 나누어 주시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어찌하니 구해드릴 수 있겠소이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며칠만 기다려 보시오. 강북에 보낸 세작들이 돌아오는 대로 그들이 담지해온 바에 따라 따로 방도를 내어 보겠소이다. 그러나 노숙은 여전히 마음이 편치 못했다. 주유와 헤어진 뒤로도 며칠을 다리조차 제대로 먹고 잘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주유가 풀어놓은 세작이 돌아와 알렸다. 형주 성에는 배로 만든 상기가 걸리고 성 밖에서는 따로 무덤 하나를 새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군사들도 모두 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누가 죽었다던가? 주유가 얼른 그렇게 물었다. 그 세작이 다시 대답했다. 유현덕이 간부인을 잃었다고 합니다. 지금 한창 극진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간부인이라면 그럴 만도 했다. 간부인은 유비가 불우할 때 만난 정인이요.
뒷날 소패에서 맞아 정식으로 부부가 된 뒤에는 하나뿐인 아들을 낳아준 정실이었다. 거기다가 당양 싸움에서 마부인을 잃은 뒤로는 유일하게 유비 곁에 남아있던 여인이고 보면 그녀를 잃은 슬픔 또한 남다를 것임에 분명했다. 그러나 주인은 무슨 생각이 났던지 문득 무릎을 치며 노숙을 보고 말했다. 이제 내 뜻은 이루어지게 되었소. 유비로 하여금 두 손을 내밀어 포박을 받게 하고 형주를 되찾을 계책이 있소. 어떤 계책입니까? 노숙이 어리둥절해 물었다. 주위가 자랑스레 자신이 마음먹은 계책을 펼쳐 놓았다. 유비는 그 아내를 잃었으니 앞으로 반드시 새 장가를 들 것이오. 그런데 우리 주공께서는 누이 한 분이 계시지 않소. 매우 굳세고 용감해서 수백의 계집종들에게 언제나 칼을 차고 다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방 안에도 병기를 가득 버려 세워둘 정도로 남자 못지않은 분이시오. 나는 지금 주공께 글을 올려 형주로 중매설 사람을 보내도록 할 작정이오. 그가 유비를 달래 우리 동으로 오게 한다면 나는 남서에서 기다리다가 유비가 장가를 들고 자식을 얻게 되기는커녕 잡아다 오게 가둬버리고 말겠소. 그리고 사람을 보내 형주와 유비를 바꾸자고 한다면 저들이 어쩌겠소. 별 수 없이 형주의 성들을 내주거든 그때 가서 할 일은 내가 따로 생각해 놓았소. 자경의 신상에는 결코 아무런 일이 없으리다. 듣고 보니 자목 그럴듯했다. 노숙은 한 짐 던 듯 밝은 얼굴로 주유에게 고마움을 나타냈다. 주유는 곧 글 한 통을 써서 노숙에게 주고 빠른 배 한 척을 골라 손권이 머물고 있는 남서로 가도록 했다. 손권을 만난 노숙은 먼저 형주에서 있었던 일을 한 차례 말한 뒤에 유비가 써준 문서를 올렸다. 손권은 그 문서를 펴보려고도 않고 볼멘 소리부터 했다. 그들이 그렇게 되지도 않는 말로 얼버무리려 드는데 이따위 문서가 무슨 소용이란 말씀이오. 그러자 노숙은 다시 주유가 써준 글을 꺼내 올렸다. 실은 주공군도 같은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따로 써 올린 글이 있는데 주공께서 그 안에 씌어진 대로만 하신다면 형주를 얻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제야 손권도 낯빛을 풀고 주유의 글을 펴들었다. 읽기를 마치고 머리를 끄덕이는 품이 주유의 개교가 무척 마음에 드는 것 같았다. 누구를 형주로 보낸다. 주유가 써놓은 대로 해보기로 작정한 손권은 마음속으로 벌써 중매를 구실로 유비를 달래 데려올 사람을 고르고 있었다. 워낙 중대한 일이라 얼른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달은 듯 중얼거렸다. 그렇다. 이 일은 여범이 아니고서는 안 되겠다. 손권은 곧 여범을 불러 말했다. 요사이 듣자니 유현덕이 그 부인을 잃었다는구려. 마침 내게 누이 하나가 있으니 유현덕과 짝을 지어주고 싶소. 우리 두 집안이 혼인으로 길이 맺어져 한마음으로 조조를 저부수고 한시를 되일으킬 수 있다면 그 안이 아름다운 일이겠소. 그런데 이번 중매는 자영이 나서지 않으면 일이 대성쉽지 않으니 바라건대 자영은 곧 형주로 가서 유비에게 한마디 해주시오. 이에 여범은 그날로 배를 수습해 졸게 몇 명을 거느리고 형주로 떠났다. 그 무렵 유비는 간부인을 잃고 밤낮으로 슬픔에 젖어 있었다. 오랜 세월 싸움터만 따라다니며 고생을 하다가 이제 겨우 기반을 잡아간다 싶자 떠나간 아내라 더욱 슬픔이 큰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루는 공명과 마주 앉아 간부인과의 지난날을 쓸쓸하게 되새기고 있는데 문득 사람이 와서 알렸다. 동호에서 여범이란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공명이 빙긋 웃으며 말했다. 이는 주유의 개교일 것입니다. 반드시 형주일 때문에 짜낸 것일 테니 저는 병풍기로 가서 엿들어 보도록 하지요. 주공께서는 저쪽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모두 들어주도록 하십시오. 나머지는 그 사람을 역관으로 보내시게 한 뒤
따로 의논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병풍 뒤로 가서 숨었다. 유비는 곧 사람을 보내 여범을 불러들이게 했다. 서로 예를 표하고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유비가 물었다. 자연께서 오신 것은 반드시 제게 할 말이 있어서일 것이오. 어떤 가르치심을 주려 하시오. 제가 근래에 들으니 황수께서 부인을 잃으셨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크신 슬픔을 모르는 바 아니나 마침 좋은 집안의 교수가 있기에 면구함을 무릅쓰고 특히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존이가 어떠하신지요? 여범이 대뜸 그렇게 물었다. 너무 갑작스런 물음이라 유비가 얼른 대답을 못하다가 이윽고 더듬더듬 입을 열었다. 나이 들어 아내를 잃고 보니 더 큰 불행으로 여겨지는구려. 그러나 아직 아내의 뼈와 살이 식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벌써 장가 들리를 입에 담을 수 있겠소. 사람이 그 배필이 없는 것은 집에 대들보가 없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어찌 그 같은 인륜을 중도에 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인 오후께 한 누이가 있는데 아리따우면서도 어지러 황수께서 부인으로 맞으시기에 모자람이 없으시라 믿습니다. 만약 두 집안이 옛적 진과 진처럼 혼인으로 맺어진다면 조조는 감히 다시는 동남을 엿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일은 지방과 나라가 한 가지로 변환게 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니 부디 황수께서는 여기에 무슨 딴 뜻이 있는지 의심하지 말아 주십시오. 다만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우리 국태 오부인께서 어린 딸을 너무도 사랑하시어 멀리 시집 보내기를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황수께서 동으로 건너가시어 혼인을 하셔야만 이번 일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범은 유비가 장가 들 일을 그리 서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단숨에 거기까지 말했다. 신부감이 다름 아닌 손권의 누이 동생임을 얼른 밝혀 유비의 구비가 당기게 하려는 생각에서였다. 과연 유비도 여범의 말을 듣자 얼굴에 문득 긴장하는 빛이 떠올랐다. 그럼 이 일을 오후께서도 알고 계시오. 유비가 그렇게 묻자 여범이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했다. 먼저 오후께 말씀드리지 않고 어찌 감히 와서 이런 소리를 늘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유비는 아무래도 그 갑작스런 혼사한 말이 미심쩍었다. 슬며시 다른 핑계를 내밀어 여범의 속을 떠보았다. 내 나이 이미 쉰이라 수염과 머리칼이 희뜩희뜩하외다. 그런데 오후에 누이 동생이라면 아직 꽃다운 나이일 터인즉 나는 그 배필감이 되지 못할 것 같소. 그러자 여범이 다시 열을 올려 말했다. 오후에 매씨는 몸은 비록 여자라도 그 뜻은 남아에 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말하기를 천하의 영웅이 아니면 나는 그를 남편으로 섬길 수 없다 하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황수께서는 이름을 사해에 두루 떨치고 계시니 바로 그분의 배필로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어찌 나이가 많고 적음을 꺼려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듣자 유비는 공명에게 들은 말도 있고 해서 더 잘나 거절하지 않고 대답을 미루었다. 공은 일단 돌아가 잠시 쉬시오. 내일 내 뜻을 알려드리리다. 유비는 그렇게 말하고 잔치를 열어 여범을 대접한 뒤 역관으로 돌아가 쉬게 했다. 그러나 마음은 아무래도 갈피를 잡을 수 없어 날이 저물기 바쁘게 공명을 불렀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유비는 여범에게 들은 대로 공명에게 전하고 그렇게 물었다. 공명이 별로 놀라는 기색도 없이 그 말을 받았다. 여범이 온 뜻은 제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점괘를 뽑아 보았더니 크게 길하고 이로운 징조가 보였습니다. 주공께서는 어서 그 일을 허락하시고 먼저 손권을 여범과 함께 동으로 보내도록 하십시오. 오후를 만나보고 그 앞에서 혼인을 정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 날을 뽑아 가시 혼인을 하신다면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주유가 계교를 꾸며놓고 이 유비를 해치고자 하는데 어찌 가볍게
몸을 움직여 위태로운 땅으로 들란 말씀이요. 유비가 진작부터 마음속으로 떨떠름해왔던 것을 물었다. 공명이 무엇 때문인지 크게 웃으며 대답했다. 주유가 비록 개규를 잘 쓴다 해도 어찌 이 제갈량의 헤아림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작은 꾀만 내어도 주인은 개규를 반도 펼치지 못할 것이니 오후에 누이가 주공의 사람이 되면 물론 우리가 형주를 잃게 되는 일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유비는 마음을 놓지 못해 얼른 이를 매듭 지을 수 없었다. 보다 못한 공명이 나서서 손권을 여봉과 함께 강남으로 보냈다. 손권을 만나면 해야 할 말까지 자세히 일러주고 나서였다. 강남으로 간 손권은 손권을 만나보고 제갈량에게 들은 대로 말을 끌어갔다. 그 바람에 마침내 손권은 여러 앞에서 이렇게 공언하기에 이르렀다. 내가 누이 동생을 현덕에게 시집 보내려 하는 데는 조금도 딴 마음이 없소. 그 말을 듣자 손권은 비로소 손권에게 절하며 감사하고 형주로 돌아갔다. 손권이 돌아와 오후가 직접 나서서 그 혼인을 맺으려 한다는 말을 전했으나 유비는 여전히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감히 강남으로 건너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공명이 와서 말했다. 제가 이미 3가지 계책을 마련했사오니 조자룡이 아니면 제대로 펼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를 불러 세밀하게 일러줄 터인즉 주공께서는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고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조은을 불러 비단 주머니 셋을 내주며 귀옛말로 일렀다. 그대는 주공을 모시고 동으로 가되 무슨 일이 있으면 이 비단 주머니 3개 안에 적혀있는 대로 하라. 그 안에는 3가지 묘책이 들어있으니 차례로 따르면 된다. 이에 조은은 그 비단 주머니들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길 떠날 채비를 했다. 공명은 다시 사람을 먼저 동으로 보내 혼인했을 예물을 마련하게 한 뒤 유비를 재촉했다. 공명이 앞서서 서두르는 바람에 유비도 할 수 없이 따르니 때는 거난 14년 겨울인 10월이었다. 유비는 조은, 손건과 500여 명의 군사를 10척의 빠른 배에 나누어 태우고 형주를 떠나 남서로 향했다. 형주의 일은 공명이 모두 알아서 처결하기로 하고 마음에도 없는 장가를 들러가는 길이었다. 겉보기에는 형주의 유비와 동호의 손권을 더욱 단단히 맺게 하는 혼인길이었으나 사실 그 뒤에서 이는 것은 진작부터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던 두 집안 사이의 불길이었다. 조조의 83만 군을 태운 적벽의 불길은 이제 두 집안 사이로 올마붙고 있었다. 형주는 못 찾고 미인만 바쳤구나. 형주는 못 찾고 미인만 바쳤구나. 배가 남서에 가까워질수록 유비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했다. 그런 유비를 안심시키려는 듯 배가 언덕에 닿자 조은이 공명에게서 받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들며 말했다. 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3가지 묘안이 이 안에 들어있으므로 때가 이르러 하나씩 차례로 꺼내보면 된다 하셨습니다. 이제 이곳에 와 닿았으니 마땅히 첫 번째 비단 주머니를 열어 계책을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비단 주머니를 열어본 조은은 곧 500의 군사를 모두 불러 모두에게 이러저러한 계책들을 일러주었다. 주공께서는 먼저 교국로를 찾아뵙도록 하십시오. 군사들에게 각기 시행할 계책을 일러준 조은이 다시 유비에게 말했다. 교구로는 죽은 손책의 부인이 대교의 주유의 부인 소규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으로 남서에 살고 있었다. 제갈 공명이 비단 주머니에서 넣어둔 계책이란 말에 유비는 고술과 고기를 갖춰 들고 교국로를 찾아갔다. 그리고 절하며 교국로를 본 뒤 여범이 찾아와 중매를 선일이며 손권이 혼인을 허락했다는 것까지 모두 말해 주었다.
교국로로 보아서는 갑작스러우면서도 놀라운 소식이었다. 한편 유비를 따라온 군사들은 모두 맡은 일을 잘 해내었다.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남군으로 들어가서는 손인에 쓸 예물을 사들인답시고 유비가 송건 집안으로 장가들게 된 일을 떠들어댔다. 500명이 여기저기서 큰 소리로 외듯 떠들고 다니니 순식간에 그 소문은 온 성안에 퍼져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손권은 유비가 자기들의 계책에 말려들어 몇 안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동으로 들어온 것만이 기뻤다. 유비가 배를 댔다는 정갈이 오자 곧 여범을 불러 대접하게 한 뒤 잠시 객관에 머물러 쉬도록 했다. 송건은 그때까지만 해도 유비가 이미 올가둔 범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일은 실로 엉뚱하게 꼬이기 시작했다. 교국로는 유비가 다녀가자마자 옥국대를 찾아보고 경하에 말을 했다. 손책의 장인이 되니 옥국대와는 사돈간인 셈이라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교국로가 찾아와 앞뒤 뒤도 없이 경하에 말을 하자 옥국대가 어리둥절해 물었다. 경하라니? 제게 무슨 기쁜 일이 있기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따님을 유현덕의 부인으로 내주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신랑감인 유현덕이 이곳에 와 있는데 무슨 까닭으로 저를 속이려 하십니까? 교국로가 오히려 알 수 없다는 듯 그렇게 되물었다. 그러자 오 국대가 놀란 얼굴로 묻기를 거듭했다. 이 늙은이는 그 일을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교국로는 유비에게서 들은 대로 자세히 일러주었다. 오국대는 한편으로 손권을 불러들이게 하고 한편으로는 사람을 성안에 풀어 일을 알아보게 했다. 저작거리로 나갔던 사람들이 먼저 돌아와 알렸다. 실로 일이 그러했습니다. 사위 되실 분은 이미 역관에 와서 쉬고 계시고 따라온 500의 군사들은 돼지와 양이며 떡, 과자 등 혼인 잔치에 쓸 물품들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중매를 선 사람은 여자 쪽 집안에서는 여범이고 남자 쪽은 송건인데 모두 역관에 함께 있다고 합니다. 그 말에 국대 부인은 더욱 놀랐다. 얼마 뒤에 부름을 받은 송건이 어머니를 뵈러 후당으로 왔다. 비록 낳아준 어머니는 아니나 선부에게는 또 다른 아내이니 곧 어머니 뻘이요 외가로도 이모인데다 생모인 오태 부인의 유언도 있고 해서 송건이 어머니로 깍듯이 모시는 국태 부인이었다. 그 국대 부인이 손으로 가슴을 치며 큰 소리로 통곡하고 있었다. 놀란 송건이 물었다. 어머님, 무슨 일로 이토록 슬퍼하십니까? 네가 지금 하는 짓을 보니 앞으로는 나를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겠구나. 언니가 돌아가실 때 너더러 이토록 나를 속이라고 분부하시더냐. 오 국태는 넋두리처럼 그렇게 말해놓고 더욱 설게 울었다. 손권이 낯빛을 고치며 황망히 말했다. 어머님께서는 까닭을 밝히지 않으시고 어찌 이토록 괴로워만 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인지 그것부터 일러 주십시오. 남자에게도 장가드는 것은 크나큰 일이요 여자에게도 시집을 가는 것은 크나큰 일이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이치로 나는 너의 어미가 되니 그런 일이 있으면 맞땡이 내게 알리고 내 뜻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끝.